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킨님이십니다. 새벽에 모든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작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볼 때처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프로네타륨을 시연하며 밤의 매물을 읽어주는 부분에서 영화에 흩어진 여러 장면들이 하나로 보이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발산하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네, 해석 부분을 싹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토요일 메가박스 TV에 참여했는데 전경이 보이는 설정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언급해주신 것처럼 유난히 미야케쇼 감독님의 작품은 전경을 비추는 설정샷이 많은데 감독님 말씀으로는 자신이 에드워드 감독님 영화들을 보고 실제 로케이션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로케이션에 가보니 그 영화의 질감을 체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를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경이 보이는 설정샷, 마스터샷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감독님은 미장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했던 말이죠.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떤 각도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등장인물을 배치하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다고 하시네요. 네. 장손도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도 올해 한국 영화 중 가장 좋았습니다. 진짜 보고 싶네. 네. 네. 각본상의 디테일도 좋았고 저는 카메라에 줌을 당긴다든지 뒤로 뺀다든지 하는 기법도 흥미롭더군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그 맞아요. 큰 나무를 끼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장을 당긴다든지 장랭료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은 나무로 표현되는 한국의 가정문화 그 뿌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에 미워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는 관계라든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핏줄을 여러 사건으로 표현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면들은 정말 신인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최고 한국 영화네요. 네. 딸의 대화도 잘 봤습니다. 4명의 주인공들이 대화로 주고받는 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가운데 낀 어머니 같은 경우 자신이 딸이 한 말을 결국 자신도 내뱉음으로써 자신도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인물 간의 관계를 정말 잘 설정했던 것 같네요. 베테랑 2 같은 경우 저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좋았던 부분이 더 컸습니다. 물에서의 액션씬이나 남산에서의 추격 장면 등은 그 액션 디자인과 연결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미장센으로 보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것 같다든지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이용한다든지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장면들은 영화를 이루는 주제라든가 흐름을 장면으로 보여주는 좋은 미장센으로 보이네요. 한국의 여러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나름의 감독만의 색을 입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이나 쿠키 장면에서는 그동안의 골마버린 문제들을 단순히 가족이니까 해결한다는 식의 결말은 조금 아쉽네요. 쿠키 장면도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빌런들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닌 좀 더 복합적인 문제, 사회제도와 법 시스템의 미비, 문화 흐름의 문제 등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너무 단정하게 규정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룩백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 눈에는 룩백의 네컷 만화가 마치 세상의 모든 네모 모양을 띈 형태로 변환되어 보이는 게 정말 좋았네요. 특히나 만화가 보여줄 수 있는 정지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전달 그리고 창작자들이 겪는 재능의 한계라든가 혹은 수많은 노력의 시간을 잘 표현해낸 것 같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화가 또 쏟아지는데 뭘 봐야 될지 고민될 정도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긴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언급한 부분에서 제가 좀 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야케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감독님 한국 자주 오시잖아요. 한국 오실 때 한번 집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야케쇼라는 사람이 저는 영화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가 만드는 영화랑 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람이 되게 좋습니다.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좋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사람 자체로 되게 선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전주 때 봤었는데 보통 집이 있으면은 한 200석 정도 있잖아요. 네. 그 200명이 꽉 차 있는 영화관 전체를 되게 몰입하게 해주면서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차게 해주는 그런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영화가 좋은 것에 더해서 GB를 같이 들으시면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경험이 저는 되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너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GB를 봤을 때 전 되게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사람의 힘이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미야케쇼 감독도 그렇고 쿠엔틴 타란티노도 말하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와 반대 지점이 있는 게 막 구로사와 기미치 같은 감독들 보면 그렇죠. GV 같은 거 가서 이제 보면 되게 막 선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나오는 영화들은 굉장히 섬뜩하게 그렇죠. 나오다 보니 그렇죠. 참 2주 영화 이슈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부산 맞아. 부산 예매 오류 말고는 없어요. 부산에 거의 모든 초점이 쏠려 있었으니까. 부산 예매도 이번에 뭐 타임이스 에러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다는데 또 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저 근데 어쨌든 전 부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진짜 영화 보러 가는 건데 부산을 가야 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은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지간하면 미수입작을 보는데 예.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다 서울에서 한 번씩 틀어줄 것 같아가지고. 아노라도 11월 개봉이래요. 맞아요. 아노라 11월 개봉이라고 하고 음. 뭐 룸넥스트도 다음 달 개봉이고. 그리고 제가 그 언급했던 것 중에 가장 보고 싶었던 부산 상영작이 그 알랭기르드 신작 미세스 코르디아였나? 그거 뭔가 한 11월에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한번 틀어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높죠.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항상 틀어줬거든요. 스팅 네. 버티콜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그 노바디지오르랑 호수이방이 다 맞아요, 틀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틀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영화 이슈라면 할 수 있겠는데 어제 그 공지가 올라왔죠. M&M 인터내셔널이 브루노 디몽 전작을 수입했다고. 아 진짜 나 못 봤어. 브루노 오. 한 7, 8편인 걸 수입이 했대요. 전작을? 한 7편인가 8편인가? 예, 그래가지고 뭔가 엠파이어도 그러면 수입 가능성이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한번 들면서도 엠파이어는 수입 안 됐대요? 예, 엠파이어는 아직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엠파이어도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고. 진짜? 그리고 그 M&M 한테 메일이 왔거든요. 뭔 메일? 그러니까 그 콜렉티오 로고 가입한 사람들한테 항상 메일이 와요. 가입했어요? 네, 아니 가입만 했어요. 가입만. 돈은 에. 아직 결제는 아직 안 했고 왜냐면 아직 좀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에. 그러니까 저는 그 콜렉티오 원기용 모아놓은 다음에 딱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딱 한 달 끊고 그냥 그거만 계속 볼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도 괜찮던데?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꽤 쌓였죠. 좀 쌓여 꽤 쌓여 있고 그 뭐야 메일 온 것 중에 내용 중에 연말쯤에 기획전을 한다고 해요. M&M 기획. 네, 아니 그러니까 브론디몬 기획전을 한다고 하는데 와. 그게 3, 4일지 뭐 CGV 아트하우스 한정일지 아니면 M에서만 저번처럼 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 하여튼 틀어준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와 저는 진짜 휴머니티는 꼭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극장에서. 레오 네, 가락스도 온다며요. 맞습니다. 이치나미 예,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M&M 다음 개봉작이 클로즈여야지. 와. 그러면 2주 추천작 2024년 10월 1주차입니다. 사실 많은데 3개만 딱 들고 왔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조커 네. 폴리아드 조커 2입니다. 솔직히 호불호 왜 이렇게 나뉩니까? 저는 2편 제작된다고 했을 때 왜 만들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좀 네, 그냥 돈 벌려고 막 나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이 반응들을 봤을 때 베니스 영화제에서 평들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니스 영화제 경쟁이기도 하고 어쨌든 원을 만들었던 토드 필립스가 다시 손을 댔는데 그렇죠. 뭐 뮤지컬이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폴리아드라는 뜻이 뭐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뭐 정신병 조커와 할리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야 그걸 어떻게 버무려서 나올지 네. 원으로도 충분히 했을 걸 왜 투로 네. 했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는 원으로 할 만큼 그냥 조커 1편으로 어. 할 만큼 했다 느낌 들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 그러니까 들었는데 어떻게 더 뻗어나가려고 그러지? 네, 그렇죠. 제 말이. 네, 그거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네,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좀 당연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레이디 가가도 네, 엄청 궁금하긴 해서 음, 뭐 당연히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궁금은 합니다만 우려가 큰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대도시의 사랑법. 네. 이현희 감독 탐정 리턴즈하고 미싱 사랑의 여자를 연출한 감독이 플러스엠 네. 영화입니다.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을 원작으로 만들었고요. 손익분기점이 괜찮아 140에서 150 오, 정도면 네. 입소문만 한번 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김고은 배우하고 노상현 배우가 만나는 사랑은 노터치 우정은 포에버 순도 100% 찐 사친 리얼 라이프. 네, 이거 보니까 퀴어적인 소재가 좀 되게 퀴어가 있다는데요? 세게 들어가다고 하던데. 근데 얘 보면은 홍보물에서 보면은 이런 게 전혀 잘 안 느껴지죠?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좋은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김고은 배우의 티켓 파워. 그렇죠. 영웅도 어떻게 보면 조금 관객 수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상이하는 네. 수치가 나왔고 네. 파묘가 천만이 터졌고 그렇죠. 근데 파묘는 이끌어주는 배우들이 그것도 맞고 근데 네, 이번에는 진짜 어떨까? 김고은 배우가 완전 끌고 가야 되는 영화가 네, 돼버렸기 네.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이번 스코어는 어떻게 나올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바넬과 아다마입니다. 네, 그린날의 숲이죠. 네, 네. 감독 장편 데뷔작이고요. 네. 이것도 세네갈 배경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오 카피타노도 있었고요. 아 마티 디옵 네. 그렇죠. 마티디옵도 네. 있었고 세네갈 쪽이랑 연관된 영화들이 조금 많이 국내에 지금 보여지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고 2023년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작이기도 했고요. 네. 아마 두 사람에 대한 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뭐 또 얘기할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위국 일기? 미국이 네 그거 일본 평이 어떨까요? 네, 그거 네. 평을 못 봐가지고.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평을 많이 못 받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화제성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아라키위가 나보다 보니까 네. 뭐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은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재개봉 있죠. 운하기. 이마무라 쇼이. 네, 운하기 꼭 보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저번에 그 야쿠쇼코지 내한했을 때 송강호님이랑 지비한 내용에서 서로 가장 연기가 좋았던 영화를 꼽아봐라라고 했는데 야쿠쇼코지는 송강호님한테 살인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그치, 정답이네. 네, 살인의 추억이 제일 좋았다고 하셨던 것 같고, 송강호님은 반대로 야쿠쇼코지한테 운하기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남는데, 네, 그래서 극장에서 한번 봐보고 싶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약간 저는 이마무라 슈에이가 뭐 어떤 뭐 특정 비평가들이 비판할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마무라 슈에이라는 영화 감독이 가장 순수광기를 잘 표현하는 감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바이크 라이더스입니다. 네. 일단 CGV 단독 개봉이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상영관이 너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래도 토만이 나오는데? 못 볼 뻔했다. 그러니까 토만이 나오는데 이렇게 관이 없다고? 몇 년 1년 전인가 라스트 필름 쇼 그거 했을 만큼 관이 없었어요. 진짜 관이 없었어. 토마디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외국 배우 중에서는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 아닌가요? 오스틴 버틀러도 엄청 그쵸. 오스틴 뜨는데. 버틀러 하이브를 많이 받고 있는 배우고 조디 코머도 킬링 이브 같은 것들로 이미 시리즈 그런 거 다 네, 꽤 팬층이 있는 배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광래를 못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포커스 피처스 배급인데 영화인데 사실상 좀 방치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단평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방치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좋게 봤거든요. 전 7점입니다. 전 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점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뭐 알맹이가 네. 내용상 크게 뭐 저는 사실 뭐 바이크 라이더스라 그래서 뭐 바이크로 액션을 보여줄지 네. 뭐 그런 쪽이 좀 눈요깃거리를 좀 기대를 했는데 눈요깃거리는 거의 없고 사실상 그 내부를 이야기를 그쵸. 하는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20분이라는 거의 120분에 가까이 드는 시간을 보기에는 지루한 분들도 충분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6점을 부여하게 됐고요. 네. 이제 제프 니콜스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아서 그래서 테이크 쉘터를 봤어요. 네. 근데 어떠셨나요? 불안을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굉장히 잘 만들지 신선하더라고요. 않았나요? 네, 정말 진짜 잘 만들지 신선하더라고요. 않았나요? 네. 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분간이 되지 않는 야. 이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네. 표현할 수 있구나. 진짜 마이클 셰넌 인생 연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좋은 영화를 봤네 해서 이 영화랑 비교해 보면 근데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홍보물 같은 걸 보는데, 그러니까 테이크 쉘터든 뭐 머드든 뭐 러빙이든 뭔가 이 감독의 영화는 항상 저는 불안을 좀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홍보물만 봤을 때는 완전 슈퍼 울트라 상남자 마초 영화처럼 보이길래 제프 니콜스가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배우들 조합들도 그렇고 그것들만 봤을 때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프 니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제프 니콜스가 결국 주인공은 항상 남자거든요. 제프 니콜스 영화의 주인공은 항상 남자인데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을 통해서 남성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성을 꺾으려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뭐 테이크 쉘터를 예시로 들자면은 네네. 그 마이클 셰런이 음. 엄청나게 불안감에 내내 휩싸여 있잖아요. 지구가 망할 거라는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고 계속 막 전전긍긍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가족들한테 화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어이 벙커까지 파버리죠. 혼자서. 기어이 파버리죠. 기어이 파버리죠. 그러니까 뭐 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남성의 불안한 내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에너지로 그냥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안을.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 남성의 불안한 내면을, 남자의 불안한 내면을 어떻게든 움직임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해소되지 않은 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남성의 유약한 초상만을 남겨두고 끝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유약한 초상을 가족들이 포용하면서 마무리 짓는다. 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던 감독이거든요. 이 영화 감독은. 그럼 바이크 라이더스도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바이크 라이더스라는 영화를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너무 상업적이고 남성적인데? 엄청 남성적인 에너지를 많이 분출한 영화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기존의 지프 니콜스가 이야기했던 표현의 목적이라거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랑 크게 다른 게 없다. 다만 그거를 조금 더 과격한 표현법으로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감독이 보여주려는 걸 계속 충실히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7점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영화에서 적용된 불안감은 아무래도 저는 조니에서 시작을 했고, 글쎄 맞죠? 조니가 이제 후계자를 넘겨주기 위한 그런 불안감을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조니를 잃고 나서 본인이 불안감을 겪고 다시 돌아온 베니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캐스에게로 안긴 그렇게 그쵸. 마무리가 귀결된다라고도 그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벤덜스도 일종의 가족 형태의 조직이잖아요. 왜냐면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그쵸. 그 클럽에 가입이 됐던 거고. 그리고 뭔가 단순히 조니와 베니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면 단순히 그냥 클럽이나 친구 이상의 그렇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름도 뭔가 비슷하게 설정이 된 게 저는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니가 어쨌든 베니한테 그 왕좌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 그러니까 조니가 베니한테 벤덜스 수장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뭔가 이거 세속의 느낌이 든다. 세습적인 느낌이 든다. 세습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것도 일종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가족이라고 은유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벤덜스라는 가족 단체가 점점 무너지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점점 무너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일종의 가장인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을 안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내용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보면 이 영화가 이제 데니 라이언의 사진집이 원작인 더 바이크 라이더스가 원작이 됐고요. 1960년대 바이크 클럽인 벤더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진 작가 데니 역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 파이스트가 나와요. 올해 진짜 남자들 중에 손에 꼽죠. 그 챌린저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영화도 챌린저스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3인 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부분도 물론 좀 그렇다 치고 그 음악이 조금 좀 달랐을 뿐인데 여긴 좀 더 컨트리하죠. 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달랐을 뿐이 챌린저스랑도 좀 흡사한 부분이 조금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첫 장면에서 이제 조끼를 벗어라 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는 못 벗는다라고 하는 이제 베니 역의 오스틴 버틀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얼굴을 칼로 긋고 삽으로 때리고 하면서 이제 스탑 장면과 함께 메인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죽기 전에는 못 벗어라는 말이 결말하고 연결지어 보면
결국은 조니가 죽기 전까지 못 벗는다라는 것과도 연결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보면 그 조끼라는 그 단순한 옷 자체는 벤더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그 조니와의 연대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남성성의 불안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을 지어 본다면은 결국에는 베니가 불안감을 못 이기고 그걸 그냥 계속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냥 불안감을 못 이기고 결국엔 가족한테 돌아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60년대 캐시 인터뷰로 들어갑니다. 벤더스에는 목소리도 크고 귀걸이도 하고 벌레도 먹는 네. 뭐 정체불명의 이제 마초들의 클럽으로 이제 벤더스가 묘사가 되고요. 당구대에 있는 베니의 모습이 나오고 캐시가 처음으로 베니 뒤에 앉아서 바이크를 타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지평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평선 너머로 그 쫓아오는 그 바이크들과 그 네. 경찰차들을 그 연출하는 모습이 상당히 제프 니콜스가 감각적으로 연출을 하는구나. 네. 음악 사용도 굉장히 저는 네. 초반에 특히나 그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초반에 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카오리스 마키가 전 계속 떠오르던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담배도 그렇고 컨트리한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 카오리스 마키는 계속해서 뭔가 남성의 고독한 외로움을 부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연대를 부각한다라는 네네네네. 지점도 있고 그러니까 희극이죠. 카오리스 마키는 결국에는 네. 마무리만 생각해 본다면. 네. 뭐 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카오리스 마키가 계속 연상이 돼서 네. 남성들이 뭐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속에 뭔가 따뜻한 부분도 충분히 보였지 않았나 싶어서 카오리스 마키 영화가 생각이 났고요. 네. 영화 중반에 언급됐던 게 그 말론 브란도의 위험한 질주가 언급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영화 안 봐서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게 왜 언급이 됐을까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도 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존이 형의 말론 브란도가 그 오토바이족을 이끄는 그런 두목인데 동료 크레이지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된 조니가 마을 술집의 종업원 캐시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내용이래요. 네. 어떻게 보면 조니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름이 흡사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캐시 역시 속을 알 수 없는 이 조니에게 끌린다라는 지점인데 그래서 영화상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위험한 질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캐시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네. 영화상의 중간에 그 캐시가 네. 술을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유독 그 부각을 했을까라는 지점도 있어서 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존이라는 캐릭터가 캐시를 부를 때 유일하게 하이톤을 캐시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그 하이톤을 부르는 모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존이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존이는 캐시를 바라봤는데 캐시와 베니 중에 베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캐시에게 접근을 안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시가 위험 상황에 있을 때 구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존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걸어졌고 또한 그렇게밖에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캐시의 시각에서 이게 인터뷰가 되고 그려지기 때문에 네. 캐시가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은 그렇게 했고 조니가 관심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캐시가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네. 그냥 그런 삼각관계의 지점으로도 저는 그냥 네.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흥미로웠고요. 바이크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나쁘고 자유롭게 살아온 이들이 클럽에서는 규칙을 만든다라는 그들만의 외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선 또 왜 이렇게 연상되는 영화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드림도 떠올라요. 어허. 그러니까 드림이 그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게 그런 말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지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홈리스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다루고 그 안에서 개개인별로 이야기를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크 라이더스도 똑같죠. 거기 8명, 9명 밴더스에 있는 뭐 바퀴벌레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개인을 좀 부각하려는 지점에서 이 드림하고도 뭔가 흡사한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에 비쳤던 이야기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다. 70년대 캐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근데 베니가 울 뻔했다고 네.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발을 다쳐서 바이크를 못 탈까봐 네. 라는 지점에서 접근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베니가 울 뻔했다라는 지점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에 베니가 우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니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내면이 완벽하게 무너지는가를 좀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뭐 베니가 여기서 울 뻔하잖아요. 왜 울 뻔하냐? 발 다쳐서 바이크를 못 탈까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베니한테는 결국 가족이 저는 두 개라고 봤어요. 가족이 두 개다. 그러니까 캐시와 함께 일궈내는 가족이랑 조니와 함께하는 벤델스라는 또 다른 가족이랑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가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벤델스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필연적으로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족의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니가 우는 이유가 바이크를 못 탈까 봐였잖아요. 캐시 때문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벤더스는 시대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베니가 이러한 이유로 울었다라고 할 때부터 베니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가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베니에게 사실상 뭐 바이커야 나야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상 물어본 건데, 네. 근데 베니는 그냥 자기가 이제 떠나버리죠. 네. 스스로 이제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캐시하고 조니가 만나서 우리 둘 다 베니를 못 가졌다. 네. 라는 그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을 이루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또 갑작스레 이제 조니가 새로운 그 세력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떠났던 베니가 이제 조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캐시를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크 때문이 아니라 조니가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온 그러니까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얘기랑 그 두 가지 가족이라는 얘기랑 사실 결부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베니한테는 완전히 그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베니가 캐시한테 안겨서 우는 모습을 보면은 전 되게 애 같았어요. 애 같았어요. 처음으로 좀 그런 네, 모습. 그렇게 뭔가 유약하게 유아적으로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님이 죽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베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찍은 모습이 정말 베니한테는 조니가 또 다른 부모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베니한테는 가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조니는 적어도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한데 베니는 진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베니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졌을 거고 또 다른 부모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족을 잃다 보니까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었던 바이크마저 이제 떠나 보내는 좀 그런. 맞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니는 바이크를 좋아하긴 했지만 결국 이 벤덜스와 조니가 없었다면은 바이크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가능하게 하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네. 그 바이크 소리가 이렇게 점점 들리는데 네. 그 시선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 숏이 이제 캐시였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이어지는 숏이 또 캐시였기 때문에 그게 캐시를 바라봤을 수도 있다라는 지점도 있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 약간 베니가 하늘을 좀 약간 위를 좀 쳐다보는 지점에서 네. 그 바이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사람은 캐시를 본 게 아니라 조니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지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크라는 것은 떠도는 존재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정착하지 않고 어디 뭐 목적지도 없고 네. 그냥 그걸 함께 떠도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떠도는 존재들이 하나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인 캐시에게 돌아와서 그 플로리다인가요? 이사한 집에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되는 베니의 하나의 인생의 여행기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정착으로도 볼 수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와가지고 뭔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근데 이지라이더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영화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가 결국에는 그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지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60, 70년대 뉴웨이브 할리우드, 아메리칸 뉴웨이브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메리칸 뉴웨이브의 시작이 이지라이더라고 한다면은 아메리칸 뉴웨이브의 끝은 택시 드라이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지라이더가 67년 개봉이고 택시 드라이버가 76년 그쯤 개봉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프 니콜스가 이지라이더를 굳이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무슨 영화였죠? 말론 브란도 나오는 위험한 질주 언급한 것도 그렇고, 영화에 대한 예찬인가요? 예찬인데 뭔가 예찬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 영화는 결국에는 마이크 파이스트가 맡은 그 기자가 제 3자한테, 벤더스 안에 있었던 제 3자한테 이야기를 듣는 형식의 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를 듣는 영화고,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듣는 영화이고, 결국에 그 캐시가 말하는 과거라고 하면 남성성이 엄청나게 발산을 하는, 분출을 하는 그런 과거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현재를 대주를 하다 보면은 결국 가장 차이 나는 거는 그 폭발하는 남성의 에너지거든요. 폭발하는 남성의 에너지 유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제프 니콜스가 기존 영화들이랑은 다르게 뭔가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성격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영화들에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 해서 오는 불안감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영화는 뭔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수반된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표현된 걸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조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우수에 젖은 오스틴 버틀러의 얼굴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사실 줄거리도 뭐 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영화가 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큰 플롯이 없어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지랄 수도 있고 삼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감독의 작가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거나 구조적이거나 주제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흥미로운 지점이 꽤 많은 영화였다. 저는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그냥 영화 끝나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캐시의 시선에서 전개된 지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베니의 시점으로 그리면 또 어떻고, 맞죠. 조니의 시점으로 그리면 또 영화가 어떻게 변할까? 맞습니다. 라는 그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오스틴 버틀러는 새로운 할리우드의 그쵸. 마초로 떠올랐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 젊은 배우 중에서 그만큼 되게 그런 원초적인 대단해요. 남성미를 드러낼 수 있는 배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나이대에서 거의 지금 탑 티어인 배우들이 뭐 티모시 샬라메 정도인데, 티모시 샬라메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티모시 샬라메는 좀 개성으로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여린 느낌이라면 개성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오스틴 버틀러는 저는 이런 배우들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타이밍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스틴 버틀러. 그러고 뭐 배우들 얘기 좀만 더 해보자면은, 저는 톰 하디는 이런 영화에서 너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원조 마초잖아요. 원조 네. 마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 톰 하디가 엄청나게 마초적이고 간지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하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톰 하디가 연기 진짜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레버넌트 있잖아요, 디카프리오 상 받은. 전 그 영화에서도 솔직히 디카프리오보다 톰 하디가 연기 더 잘했어요. 거기서 톰 하디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톰 하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투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작품 하나하나를 연구를 하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도 톰 하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이고 원래 목소리 톤도 그렇지 않은데 이 존이라는 캐릭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 것. 억양을 구현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와 토마디 진짜 남배우구나. 그러니까 저는 토마디 그래서 주짓수 같은 거 그만하고 연기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어.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토마디라는 배우한테 이런 되게 마초적인 현대극, 마초적인 근현대극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전드라는 영화도 영화 평은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토마디라는 배우를 그렇게 멋있게 남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쵸.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잖아요. 네. 예. 전 하여튼 뭐 이 정도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상영관 적게 받을 영화도 아니고 분명 배우들도 수요가 있을 배우들이고 장르 같은 것들도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영화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관을 적게 받았다는 게 그냥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관을 적게 배정을 했는지. 다 요즘 영화를 많이 틀어서인가? 그러니까요. 베테랑이 엄청 깔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영화들도 지금 작은 개 영화들이 네. 많이 개봉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관은 많이 없지만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크 라이더스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한 줄평 갈까요? 한 줄평. 저는 그냥 6글자 사랑의 바이크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폭발적이면서 불안한 남성성의 영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방하는 이미지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만 결국 그 안에 내포된 정서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외피와 내피의 충돌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한 주 동안 본 영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영화를 많이 안 봤어서. 그동안 뭐 하셨나요? 그동안 자빠졌습니다. 요즘 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그거 보고 있어요. 흑백 요리사 보고 있어서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 다 봤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새벽까지 다 봤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다 봤기 때문에 네, 바로 다 봤습니다. 킹만 하죠. 킹만 하고 그럼 뭐 제가 본 영화를 저도 저 자신과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조금 저도 줄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본 게 있습니다. 네. 일단 본 게 어제 그거 봤습니다. 트랜스포머 1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로우파리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그래도 1편의 그 노스텔지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맛있게 나왔던가요? 그냥 봤고요. 네. 일단 재밌습니다. 그럼 됐지. 저 7점 줬어요 이거. 그럼 됐지. 왜냐 진짜 일단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스토리가 사람같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머지 웬만한 영화들 앞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편 빼고 제일 좋았어요. 스토리가 사람 같아요. 스토리가 사람 같다. 트랜스포머 영화에 스토리가 사람 같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저는 기본빵은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 용산 4DX 봤습니다. 살면서 처음 갔어요. 저 팝콘 콜라 들고 갔거든요 혼자. 살면서 영화 보는데 처음으로 진짜 팝콘이랑 콜라 쏟아지겠다라고 진짜로 생각한 진짜 그 위기의식을 느낀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위스터스 여의도에서 볼 때 그때도 뭔가 쏟아지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콜라를 꼽아놨는데 진짜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꽉 채워져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생각 들어서 상영 내내 손에 들고 봤습니다. 들고 봤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었겠다. 조금 더 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솔직히 좀 얕거든요. 애들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도 결국 복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립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엑스맨이 생각났어요. 찰스자비의 매그니토. 근데 다만 뭐 당연히 엑스맨보다는 얕았다는 거죠. 엑스맨보다는 얕았지만 애들 감성이지만 전 그래도 트랜스포머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면은 전 좋게 봤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작화가 중요하잖아요. 그 작화를 보면은 저는 좀 미친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메트로폴리스가 생각났어요. 프리츠랑의. 왜? 아니 보면 이해 갈 거예요. 예고편 봐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전 되게 그 메트로폴리스랑 주제식도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설국열차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하층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종 관계라고 한다면은 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를 향해서 어떤 일가를 날리느냐에 대한 영화의 모든 기원이 네. 메트로폴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메트로 뭐 더 위로 가면 국가의 탄생이라던가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작화가 진짜 메트로폴리스 같았어요. 뭐 그 황금빛 이미지라고 할까? 근데 거기에 더해진 그 주제 의식까지 더해지니까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에서도 로봇이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로봇 영화고 이 로봇이 어떻게 이 사회 구조를 깨트릴 것인가? 라는 주제 의식에 거기서 보여진 사이버트론의 작화를 봤을 때 이 감독이 생각보다 되게 메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고전에 대한 향취를 되게 자극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7점 중에 좀 되게 컸습니다. 아 마땅히 막 그렇게 얕은 영화는 아니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그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식 자체는 애들 감성이고 얕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감독이 이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봤을 때는 결코 얕다라고 할 수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게 봤던 겁니다. 예, 뭐 굳이 비교 대상을 따지자면 저는 좀 그 스파이더버스랑도 좀 연관점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눈뽕이 미칩니다 진짜. 후반부 액션이 진짜 눈뽕이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효동님 궁금한데? 스파이더버스 궁금한데? 진짜 재밌게 보셨잖아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전 작년 베스트였거든요. 예. 작년 베스트였거든요. 예. 스파이더버스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은 트랜스포머 1 재밌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와 씨. 예. 가야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가야겠는데. 저번 주에 그 녹화한 날에 트랩 봤습니다. 샤말란의 트랩. 아 네. 아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상영관이 그 사이에. 저 봤거든요. 예. 사람들 뭐 무슨 이제 뭐 영화 자체가 이 영화를 보게 만든 샤말란의 트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오히려 재밌게 봤어요. 저 7점 줬어요. 야 긍정적인 평이 나오네요. 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영화를. 오. 왜냐하면은 샤말란이 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는 스릴러 장르물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장르물 감독인데 저는 이 샤말란의 영화 세계 속에서 표현되는 가족의 의미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당장 유명한 식스센스도 뭐 다 말하겠습니다. 다 아는 반전이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반전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와이프랑 해피엔딩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릴러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치유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뭐 표층적으로는 스릴러지만 결국에는 그 귀신이라는 브루스 윌리스를 치유로 이끄는 저는 매개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대표작들 중에 그러니까 대표작들이 아니어도 사인도 그렇고 해프닝도 그렇고 더 비지트도 그렇고 최근 영화 중에서도 보면은 글래스, 올드, 똑똑똑 전부 뭔가 가족이 제각기 다른 형태의 가족 단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고 자극적인 서스펜스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지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샤말란의 영화는. 전 그래서 샤말란이 항상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샤말란 딸 영화 개봉했잖아요. 더 워처스였나? 네네네네. 저는 그 영화가 개봉을 한 걸 이 영화에다가 좀 결부를 시켜봤을 때 샤말란한테 개인적으로 있어서 올해가 굉장히 가족한테 그러니까 샤말란의 가족한테 되게 중요한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 영화 이 트랩이라는 영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샤말란은 결국에는 스릴러라는 탈 안에 가족 영화를 끼워넣는 그런 감독의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랩이라는 영화를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가족애를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가족애라는 애를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화에서 조시 하트넷이 아버지이자 연쇄살인마로 등장을 하거든요. 아버지이자 연쇄살인마로 등장을 하고 결국 이 두 가지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삶도 지키고 싶고 살인마로서의 삶도 지키고 싶은 그런 영화인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삶이 결국에는 붕괴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 이 붕괴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이 조시아 트넷의 가족과 조시아 트넷의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진짜 오히려 스릴러 영화라기보다는 가족 영화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샤말란 영화에서 샤말란 본인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다시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는 가수 레이디 레이븐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샤말란의 딸이에요. 진짜 그러면 가족과 결부되는 네. 지점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딸파리 영화라고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구조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을 하자면은 조시 하트넷이 결국은 콘서트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영화잖아요. 탈출을 하려면은 그 가수 레이디 레이븐이에요. 가수 이름이. 그 레이븐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 영화에 있는 세부 플롯 중에 드리머 걸이라는 게 있대요. 그 가수의 콘서트에는 드리머 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레이븐을 좋아하는 여자 어린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자 어린 팬들 중에 한 명을 무대 위로 올려가지고 레이븐이랑 같이 공연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시 하트넷이 탈출 플러스 그러니까 두 가지 삶 아까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삶을 다 읽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인마로서는 탈출에 성공하고 아버지로서는 딸을 무대에 올려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대 위로 올리거든요. 어떻게 무대 위로 올리는데 그 무대 위에 그 딸을 조시 하트넷의 딸을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샤말란이에요. 배우로서의 샤말란이에요. 근데 그 샤말란의 딸은 이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샤말란의 딸은 공연을 하고 있고 배우로서의 샤말란은 자신이 창조한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의 딸을 무대 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공연을 지켜봐요. 조시 하트넷이.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냥 아버지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샤말란은 그러고도 무대 위에 올리고 나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졌다는 말은 다시 연출자니까 카메라 뒤로 돌아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샤말란의 표정은 보이진 않았겠지만 샤말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 조시 하트넷의 딸과 샤말란의 딸이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가족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메타포가 되게 많은 영화거든요. 저는 이 메타포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7점 줬습니다. 이 영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게 전 좋게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서스펜스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샤말란 특유의 서스펜스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결국 이 서스펜스가 무너지는 거는 결국 또한 이 영화는 스릴러가 아니라 가족 영화를 표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샤말란의 주장 근거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후반부 가면은 스포일러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야기 양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확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후반부를 비판을 엄청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후반부 서스펜스가 훨씬 좋았어요. 후반부는 진짜 그 현우님도 아시는 그 샤말란 특유의 서스펜스가 나옵니다. 오직 그 어떻게 보면 로베르 브레속의 의지를 이어받은 것 같은 진짜 카메라와 사운드로만 서스펜스 엄청나게 자극해 되는 기교 없이 그 서스펜스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조시 하트넷. 저는 조시 하트넷이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액션 주요 필모를 보시면 거의 다 액션 영화예요. 블랙호크다운, 진주만. 근데 여기서 진짜 연기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시 하트넷이 연기 이렇게 잘하는 배우였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생긴 배우, 간지나는 배우, 멋있는 배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솔직히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시 하트넷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간 침체기였다가 최근에 좀 가이리치 영화 나오고 오펜하이머에서도 되게 중요한 조역으로 나오고 하면서 다시 부활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와중에 원탑 주연으로 나온 상업 영화라고 하길래 조시 하트넷 되게 멋있는 배우인데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연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 영화 정합시다.
좋네. 저는 이제 상업영화 한번 할 때 됐다 생각하거든요. 상업영화를 한번 할 때 됐다? 전 그래서 조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커? 조커를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그럼 하면 되죠. 예, 저는 한번 왜냐하면은 전 조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커 1을 재밌게 본 기억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디테일들이 사실 가물가물해서 네. 조커 가시죠 그러면. 네. 네. 호불호가 엄청 갈릴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든 불호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커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영일들 126회 바이크 라이더스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거를 극장에서 만나 보시기가 조금 있는 구독자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건 장담을 못하겠고. 네. 다음 주에는 조커 폴리아드로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